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증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때는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대표로 처음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김민석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을 공개적으로 짚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불만이 터져나온 비거주 1주택자 증세가 첫 번째였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도 비공개 회의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거주자를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습니다.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시에는 비거주 예외 확대 수준을 넘어 아예 실거주 여부 자체를 따지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와 합의를 이룬 건 아니라서 다음 달 초쯤 국회로 넘어오는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점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권한이 부족해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는 서울구청장들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민간 영역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공급 속도전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다짐했지만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또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의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이양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보현 수석 대변인은 서울시를 건너뛰고 여단 성향 자치구에 칼자루를 쥐어주려는 꼼수라며 이는 주택 공급 촉진이 아니라 완력을 휘두르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제21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며 원칙이라던 부동산 세제 정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방 분권을 핑계로 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무너진 정책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면담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이번 논의에서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 일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것,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수기 과정과 논의 과정, 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일단 원칙적 반대 입장이시고 저는 찬성 입장이고.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 장관은 공원이나 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오 시장은 미래 세대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건 1cm도 동의할 수 없다며 캠프킴이나 격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주변 국유지 활용안을 제안했습니다.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만남에서 오 시장이 역제안한 산재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 그런 만큼 공급 규모를 둘러싼 용산 국제업무지구 협상과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가 이번 만남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하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주택정책 주도권 싸움이 이번 협상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25%, 성북구가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가 2.85%, 용인시 수지구는 2.76%, 화성시 동탄구는 2.6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지역별 당협위원장을 책임 당원이 직접 뽑는 안건을 두고 이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도부가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당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역 조직을 총괄하고 향후 선거 준비를 책임지는 보직인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책임 당원이 위원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를 추진해왔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인데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협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어차피 8월 말 종료이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최고위원 대부분은 당의 쇄신을 위해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이 깊다는 점입니다.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여파로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은 결국 지도부의 당 장악용 꼼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가 개혁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모든 당협위원장을 새로 한번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는 우리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중진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당내의 다른 의견을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로만 받아들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배척하는 뺄셈 정치로는 강한 당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진 불출마론까지 거론했던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강공책을 계속 펼쳐나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비당권파와 중진의 거센 반발이 맞물려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을 20명 넘게 임명해야 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앞서 조율됐던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두르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자체가 유효한지를 두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정례화되면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방송에 나와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특히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수가 매년 4명씩 늘어 모두 12명이 증가하는 상황.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지가 향후 대법관 임명 과정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결론을 내놓든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숨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공방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어떤 선례로 이번 사태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한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반복된 시나리오라며 군사적 패배의 증거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에서 경제 고립 작전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이 구체적인 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기관을 통해 이란의 생명줄을 제공하는 국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예고했죠. 군사작전으로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 전쟁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이란의 경제난을 악화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을 포함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해운회사 또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
패키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rimary sanctions against Iran itself have already been in place, but now secondary sanctions would be against other countries who engage in sort of economic trade with Iran that would extend them what the administration is calling an economic lifeline. 촘촘한 경제 봉쇄로 이란 재정을 고갈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란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제재 성공을 위해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협조가 관건인데요. 중국은 이미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이란 경제 압박이 미중 경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So it's possible once again that we could see the Chinese push back against this, and that could push the U.S. and China further down the road, potentially into a trade war, going back and forth. 또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란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예고한 대규모 경제 제재에 대해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던 이 반복된 시나리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똑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경제 제재로 선회한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증거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ینکه از عملیات نظامی و اینکه میزنیم چنان میکنیم فلان میکنیم ها رسیدن دوباره به اینکه همون طرحهای قدیمی رو بیارن این نشون میده که واقعا مستاصل هستن و در مقابل ملت 이란 بزرگ 혁명 ایران 수비대도 미국이 경제 전쟁에 나선 건 군사적으로 패배했다는 의미라면서 미국의 이번 압박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화로 돌아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했던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 발표 당일인 현지 시간 24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우리 영토를 방어하는 국산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공2. 지난 2022년 UAE에 4조 원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져 이란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실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활약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을 통한 한국 요격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과 연동 가능한 천공2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might be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to step forward, make those interceptor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to deploy either in the Middle East or here in Ukraine or to European allies.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유시설 등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Он сам открыл этот ящик Пандоры. Ну что ж, получите ответ по вашим наиболе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м отраслям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ые, честно говоря, и так дышат на ладан.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사이에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부족한 방공 체계를 한국에서 지원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이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름은 프리덤 250 그랑프리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경주 시리즈인 인디카 경주가 미국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행정명령으로 지원을 지시하며 추진됐습니다.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죠. 백악관 UFC, 내셔널몰, 불꽃놀이 행사 같은 앞선 행사에 이어서 대미를 장식할 목적으로 열린 건데요. 이런 행사에 빠질 인물이 아니죠. 행사를 적극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를 타고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 주행에 나섰습니다. 이 서킷을 돌면서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행사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동안 대통령직의 의례적인 측면을 즐기는데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같은 대기업 수십 개가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까지 번지는 중입니다. 기업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백악관은 이번에도 미국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념일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 도심 곳곳에 대규모 안전 펜스가 설치가 됐고요. 주요 도로도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립미술관 내 소장품들이 경주용 자동차의 전동, 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회가 일생일대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인데요. 미국 건국 250주년을 트럼프의 선거 운동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무총리는 철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실종수색팀 소속 A경장. 지난달 초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무사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한 점까지 장미란 씨 사건과 판박이었습니다. A경장의 허위 보고에 초동 대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남성은 결국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거짓말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직접 제주를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관한 강한 질책과 함께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담당한 1년치 사건은 물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재수색이 며칠째 이어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장미란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 경찰의 제도 개선 약속에도 부실한 수사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0명이 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이른바 미제 사건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애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특검법 개정까지 거쳐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했던 상황. 수사 막바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간 40여 명, 도합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힙니다. 관련해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까지 잇따라 기소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 등 이른바 미제 사건 결론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종합특검에서 매듭지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만큼 굵직한 의혹들을 어디까지 규명했을지 최종 결과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걸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그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선 좀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9억까지 줄인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연 이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제 보통은 비거주를 하는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사유로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육아, 보육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흔히 말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이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뭐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각자 사정이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의 안처럼 취약이라든지 정금, 뭐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해석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 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어느 것이 가족 돌봄이냐, 또 A는 대줬는데 B는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의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야기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양도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세무당국 숫자, 뭐 자금 추처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어떤 목적이라든지 의도에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 갖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이제
또 해석을 넓히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넓히게 되면 아마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닌 거죠? 뭐 아직 정확한 주체, 이게 지금 세금 아니라서요. 이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아니고 주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의 질의가 왔을 때 또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종부세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도 좀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1주택자는 뭐 거주, 비거주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혜택을 오히려 느리자라는 예. 입장이거든요. 혜택을 느리는 것이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지역 표를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까 잠깐 뭐 자막에 나왔는데 지금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1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제 가액이란 게 이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계산하는 거고 뭐 시가의 이제 공적 가액 비율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제액을 늘리다 보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1거주자 1주택에 대해서는 이거 인정은 비거주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입장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주택 공급의 입장이 있죠. 주택 공급의 입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비거주자들이 집을 팔아야 그쪽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갈등 관계는 형성될 관계가 있다. 결국은 정치하는 쪽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공제액을 늘리는 게 타당하고요. 반면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비거주자들이 가진 아파트들을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아무래도 종부세를 조금 더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의 끝에는 결국 임차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1주택자들 실거주해라 이 원칙 자체는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거 전월세 가격 상승 이끄는 걸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큰 배경은 2030년까지 서울과 경기의 어떤 물량이 굉장히 작다. 물량이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분양 물량이 작아가지고 이미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는 말씀. 위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또 전세나 월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지역에서 월세나 전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법안들이 되면은 증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고 있고 증여를 하게 되면 또 손바뀜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 어떤 거냐면 증여하면은 또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 특히나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도 실거주 요건이 강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들어와야 되면 또 이렇게 또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만약 이게 매매가 됐다 할지라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는 사람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전월세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공급이 많으면 좀 외곽지라도 공급이 많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가격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데 2030년까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라는 이런 말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차인들의 걱정은 계속될 것 같고요. 세제 측면을 살펴봤고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좀 행정적인 절차 단축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500세대 이상 정비 사업 인허가 권한을 서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구로 넘어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걸려 있어가지고 해석이 좀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니까 야당 쪽이지만 구의원 쪽은 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흔히 말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주택 공급을 하게끔 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 아니냐라는 이야기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사실은 뭐 지역에서 500세대 정도는 규모가 작으니까 해도 나쁘진 않다. 뭐 크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원래 권한은 일종의 형해하는 거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이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당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구청장들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흔히 말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의 권한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흔히 서울시 의회 통과 대상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치 갈등으로 오히려 좀 나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미 장기 국채 금리 크게 올라서 재무부가 개입했다는 소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규모를 늘린 거잖아요. 반작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30년물 국채 추이가 바이백 한도를 2배로 늘린다는 발표 날에 이제 5.31%에서 5.19%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5.25%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뭐 이유가 뭐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바이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장기채의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인데 장기채의 금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다. 재정적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재정적자가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AI라든지 다른 산업 투자에 미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는 장기 금리, 중장기적인 금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세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또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좀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이백 이번 주에도 뭐 바이백 관련 얘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40조 달러 돌파한 국가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장기 금리 같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상황 계속되면은 이거 AI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AI 투자나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요? 사실 이제 미국하고 일본, 유럽, 뭐 한국 다 역시 이제 재정이 계속 문제가 되긴 합니다. 재정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있고 인구 고령화가 있으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은 이거 사실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고령화 된다는 이야기는 세원도 역시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베이스가 줄어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세수를 안 늘리고 이렇게 복지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제도가 안 늘더라도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장기 채권, 워낙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운영 기간이 뭐 길다 보니까 장기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미국 국채랑 경쟁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발행한 주체인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와 경쟁 관계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 BBB 등급이라든지 좀 낮은 등급의 어떤 기업들이 장기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같이 사실 미국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채권들이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국채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채권 금리 같은 것도 올라지고 있고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같은데
흔히 말하는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예. 경향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AI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장기채 같은 것들이 많이 의존해서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환 같은 것이 늦어지게 되고 AI 투자, AI 전환, 피지컬 AI까지 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지금 두 차례 연속 인상할 것이다. 아니야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이다.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보고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좀 팽팽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이 좋다. 지금 뭐 KDI에서 최근 경제 성장 전망치 3% 이상 올리면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역시 좀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한 2.6% 정도 되다 보니 근원 물가지 상승률이 2.6%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타겟팅하는 2% 레벨보다 높으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집값이라든지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좀 부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요인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1,300원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느냐 또 유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것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또 올린 것들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겹치면서 사실 흔히 두 견해 동결이냐 혹은 인상이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부터 금리까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최악의 가뭄과 산불로 과거 1,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 현장에서 땅속 깊이 숨어있던 폭발물이 터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유럽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벨기에 동부 야산에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산불 제거는 물론 땅속에 숨어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불발탄 때문입니다. 80년 넘은 불발탄이 폭발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현지 소방당국이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Il y a eu un certain nombre de détonations également pendant l'incendie et notamment plusieurs bombes ont été découvertes et les services de déminage de l'armée ont dû intervenir à un moment pour l'une d'elles. D'autres endroits. 벨기에 리에주는 지난 1944년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에 맞서 최후 반격에 나섰던 곳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폭발물을 발견해 신고하기도 하고 지난 2017년엔 1.8톤이 넘는 대형 폭탄까지 나와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2차 대전 이후 방치된 폭발물이 터져 산불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독일에선 폭발물이 발견된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프랑스에선 400여 발의 박격포탄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폭우로 무성하게 자란 초목들이 폭염과 맞물려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Il y a de l'herbe qui a poussé dessus, c'est un peu enfoui sous le sol et bien sûr, c'est un danger supplémentaire pour les gens, les pompiers. 최악의 가뭄으로 다뉴브 강이 바짝 마르며 물속에 잠겨있던 나치 독일 군함 등 전쟁의 상흔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공기가 후텁지근하던데요. 밤사이에 열대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간밤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의 최저 기온은 25.4도로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더욱 상승하며 무더워지겠습니다. 네, 폭염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늦더위가 계속되면서 현재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체감 온도는 34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9월을 앞두고 있지만 늦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세종,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서남권을 비롯한 곳곳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부산 27.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오후부터는 그 밖의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가 지속하겠고요. 중국을 향하는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한반도 날씨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2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